요즘 저는 글을 쓰다가 막히면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시켜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의논 상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두루뭉술하게 던진 말을 알아듣고 내 의도에 맞게 다듬어서 답을 줍니다. 가끔은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각도까지 짚어주기도 합니다. 어떨 땐 내 글 속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 이 녀석 정말 내 말을 알아듣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인공지능,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기계가 말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 안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우리말을 알아듣는 일을 들여다보려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는 글자를 모릅니다. 기계가 다루는 것은 오직 숫자입니다. 뉴런으로 들어가는 신호도 숫자고, 가중치도 숫자고, 출력으로 나오는 답도 숫자입니다. 사진은 그래도 다루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사진은 결국 점들의 모음이고, 점 하나하나에는 색깔과 밝기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그대로 신경망에 넣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과라는 단어 안에 숫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저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사과는 1번, 바나나는 2번, 자동차는 3번. 이렇게 모든 단어에 번호를 붙입니다. 기계가 다룰 수 있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번호 사이에는 아무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1번이고 바나나가 2번이라는 사실에서 사과와 바나나가 둘 다 과일이라는 정보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3번을 줬는데 그 3번에는 자동차가 과일이 아니라 탈 것이라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저 셋째로 등록된 단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계 입장에서 보면 사과와 바나나의 관계가 사과와 자동차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번호로는 언어를 다룰 수 없습니다. 언어에는 단어들 사이에 의미 관계가 있고 기계가 그 관계를 알지 못하면 언어를 다루는 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각 단어에 단순한 번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를 묶어서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 묶음을 좌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지도 위의 한 점이 두 개의 숫자, 가로좌표와 세로좌표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만 단어를 표현하는 좌표는 가로, 세로 두 개로는 부족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숫자가 한 단어 하나에 붙습니다. 이 수백 차원의 공간 어딘가에 사과라는 단어가 한 점으로 자리 잡고 바나나라는 단어가 또 한 점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표현 방식의 이름이 임베딩입니다. 단어를 그 공간 안에 박아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점들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임베딩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자리 잡습니다. 사과와 바나나는 가까이 있습니다. 둘 다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거기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습니다. 탈 것의 동네가 따로 있고 그 동네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동물의 동네가 있고 색깔의 동네가 있고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들의 동네가 있습니다. 수백 차원의 공간 안에 단어들이 의미별로 모여 사는 셈입니다. 이 방식이 진짜 힘을 가지는 순간은 좌표끼리 계산을 해볼 때입니다.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의 좌표에서 남자라는 단어의 좌표를 빼고 거기에 여자라는 단어의 좌표를 더해봅니다. 그렇게 나온 좌표가 가리키는 자리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왕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좌표 위에서 산수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을 누군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대량의 글을 읽히고 그 안에서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는지를 통계적으로 학습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의미들이 저절로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기계가 언어를 다룰 수 있게 된 출발점입니다. 단어가 그저 1번, 2번, 3번이었을 때 기계는 언어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 단어들이 의미를 담은 좌표가 되자 기계는 비로소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까운 단어와 먼 단어를 알게 되었고 단어와 단어를 더하고 빼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에 좌표를 붙이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단어 하나로 의미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문장 안에 있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배라는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강 위에 있는 배인지, 사람의 배인지, 먹는 배인지는 그 단어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문장 속 다른 단어들과 함께 봐야 정해집니다. 기계가 단어를 좌표로 바꾸는 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문제는 그 좌표들을 어떻게 한 문장 안에서 함께 다루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글의 뼈대를 이루는 한 가지 구조입니다. 좌표가 붙은 단어들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문장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문장은 단어들의 묶음일 뿐 아니라 단어들의 순서가 의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와 사과는 나를 먹었다는 같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계가 문장을 다루려면 단어 하나하나의 좌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은 사람이 글을 읽는 방식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글을 한 단어씩 읽어내려갑니다. 읽으면서 머릿속에 내용이 쌓이고 다음 단어를 만날 때마다 그 위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기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장을 읽도록 만들어 보자는 발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의 신경망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 영어로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라고 합니다. 이 신경망은 단어를 하나씩 받아서 처리한 결과를 다음 단어로 넘깁니다. 단어가 한 칸씩 흐르면서 정보가 쌓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이 방식이 언어를 다루는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문장이 길어지면 앞쪽 내용이 흐려집니다. 기계가 한 단어씩 처리하며 그 결과를 다음 단어에 넘기는데 그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가 조금씩 옅어집니다. 문장이 짧으면 괜찮은데 길어지면 앞쪽 내용이 뒤쪽까지 잘 살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장 마지막에 봤던 배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긴 항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고 갑판 위에서 본 풍경은 잊을 수 없었으며 배는 천천히 부두에 정박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배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려면 문장 앞쪽에 항해와 항구와 갑판이라는 단어들이 함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단어씩 흘려보내는 방식에서는 그 앞쪽 단어들의 정보가 마지막 배에 도달할 때쯤이면 흐려져 있습니다. 기계는 그 배가 탈 것인지, 사람의 신체 부위인지, 과일인지를 정확히 짚어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이 방식은 느렸습니다.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니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끝나야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고 두 번째가 끝나야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문장이 1000단어라면 1000번의 처리를 차례로 해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큰 AI 모델을 빠르게 학습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점을 한꺼번에 풀어낸 발상이 2017년에 등장합니다. 구글 연구진이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주의, 그거면 충분하다. 이 논문이 제안한 새로운 신경망 구조의 이름이 트랜스포머였습니다. 이 구조가 그 후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쓰는 챗GPT를 비롯한 거의 모든 거대 언어 모델이 이 구조 위에서 작동합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발상은 단순합니다. 문장을 한 단어씩 차례로 읽어내려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모든 단어들끼리 동시에 비교해 의미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이 비교 과정이 바로 주의, attention입니다. 주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그 배 문장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긴 항해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고 갑판 위에서 본 풍경은 잊을 수 없었으며 배는 천천히 부두에 정박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배라는 단어가 자기 의미를 정하기 위해 문장 안의 다른 단어들을 둘러봅니다. 항해라는 단어를 봅니다. 항구라는 단어를 봅니다. 갑판, 부두, 정박이라는 단어들도 봅니다.
이 단어들에 각각 얼마나 주목할지를 AI 모델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항해와 부두에 가장 강하게 주목합니다. 그 결과 배라는 단어의 의미가 탈 것이라는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할지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수많은 글을 읽으며 스스로 익힌 것입니다. 배라는 단어가 항해, 부두 같은 단어들과 자주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을 학습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 학습의 결과로 비슷한 문장을 만났을 때 어디에 주목할지를 자동으로 가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의라는 작동이 트랜스포머의 모든 층에서 반복됩니다. 문장 안의 모든 단어가 문장 안의 모든 다른 단어를 살펴봅니다. 각 단어는 자기에게 중요한 단어들에 강하게 주목하고 덜 중요한 단어들에는 약하게 주목합니다. 이 작업이 한 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에 걸쳐 반복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점점 정교해집니다. 이 구조가 가져온 변화는 두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긴 문장에서도 멀리 떨어진 단어들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단어가 서로를 동시에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처리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단어를 차례로 처리하지 않고 문장 안의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동시 처리가 GPU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지난 편에서 봤듯이 GPU는 같은 종류의 계산을 한꺼번에 여러 개 돌리는데 특화된 칩입니다. 트랜스포머의 동시 처리 방식이 GPU의 그 능력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합쳐져 트랜스포머는 그 전에 어떤 구조보다 큰 AI 모델을 더 많은 데이터로 빠르게 학습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키울수록 성능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곳곳에서 점점 더 큰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영어로 LLM이라 불리는 그것들의 출발입니다. LLM의 L이 라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이 만들어졌다는 사실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신경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가? 이 신경망은 무슨 과제를 풀면서 언어를 배웠을까요? 이 거대한 신경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 그게 전부입니다. 학습 방식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서 모은 방대한 양의 글을 가져옵니다. 그 글에서 한 문장을 골라 중간에서 자릅니다. 자른 지점까지의 문장을 AI 모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봅니다. 나는 어제 사과를 까지 보여주고 다음 단어를 맞춰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단어가 먹었다 였다고 해봅시다. AI 모델이 처음에는 엉뚱한 답을 합니다. 탔다 라고 답할 수도 있고 던졌다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조금 고칩니다. 다음번에는 먹었다가 좀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과정을 인터넷의 모든 글에 대해 반복합니다. 수조 개의 단어가 학습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끝말잇기와 비슷한 단순한 과제입니다. 앞문장을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것. 그런데 이 과제만 시켰을 뿐인데 그 결과로 만들어진 AI 모델이 우리에게 시를 써주고 코드를 짜주고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단순한 과제와 복잡한 결과 사이에 큰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거리가 어떻게 메워지는 것일까요? 답은 다음 단어를 잘 맞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보입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가면 약 2시간 반이. 이 문장의 다음 단어를 맞추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한국 지리를 알아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이 한국의 도시이고 그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KTX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차 종류 중 하나이고 그것도 빠른 종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빠른 기차로 두 도시 사이를 이동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동사가 와야 한다는 사실, 그것도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동사가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 비로소 걸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음 단어 하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AI 모델은 결국 지리, 교통, 한국어 문법, 시간의 감각 같은 것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수조 개의 단어에 대해 이 일을 반복하면서 AI 모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중치 안에 흡수해 갑니다. 문법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문법을 알게 되고, 사실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실을 알게 되고, 추론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단어 맞추기라는 단 하나의 과제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끝난 AI 모델에게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이 사실은 같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으면 AI 모델은 그 문장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차례차례 만들어냅니다. 답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답처럼 들리는 단어들을 다음 단어 맞추기 방식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 같고 추론 같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끝없는 끝말잇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 묘한 사실이 보입니다. 다음 단어를 잘 맞추는 일이 충분히 깊어지면 그게 거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거의 추론처럼 보이고 거의 이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이해인가? 아니면 통계적 패턴을 잘 잇는 일인가? 지난 편에 던졌던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계가 다음 단어를 잘 잇는다는 사실은 기계가 정말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가?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시리즈 후반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학습의 1단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어 맞추기로 거대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한 AI 모델은 사실 그 자체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기본 언어 능력은 갖췄지만 우리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는 AI는 또 다른 단계를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다음 단어 맞추기로 학습한 AI 모델은 그 자체로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법은 알고 사실도 알지만 우리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법,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법, 친절하게 응대하는 법은 모릅니다. 야생에서 혼자 언어를 익힌 아이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친절한 AI 챗봇으로 다듬으려면 2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전체 학습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 학습, 영어로 프리트레이닝입니다. 2단계는 미세 조정, 영어로 파인 튜닝입니다. 3단계는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 영어로 RLHF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길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사전 학습은 3장에서 이미 본 그 단계입니다. 인터넷에서 모은 방대한 양의 글로 다음 단어 맞추기를 시키며 기본 언어 능력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리고 작은 도시 하나가 한 해 동안 쓰는 전기에 비할 만한 자원이 들어갑니다. 2단계에서 만들어진 AI 모델을 기초 모델, 영어로 베이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초 모델은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친숙한 챗봇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장을 이어쓰기는 잘하지만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보다는 비슷한 질문들을 더 만들어낸다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글을 이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야생에서 자란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사람과 대화해 본 적은 없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2단계 미세 조정이 들어옵니다. 2단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기초 모델에게 대화의 형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양질의 대화 예시 수만 개를 준비합니다.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모범 답변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 예시들로 기초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킵니다. 2단계가 끝나면 AI 모델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을 한다는 형식 자체를 익히게 됩니다. 문장을 이어쓰는 모드에서 사람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 조정의 핵심입니다. 이미 학습된 기초 모델을 통째로 다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가중치를 살짝 조정하는 정도의 작은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세 조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답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답의 품질이 아직 들쭉날쭉합니다. 같은 질문에도 어떤 답은 정확하고 친절한데 어떤 답은 헛소리 같거나 무례하게 들립니다. 수만 개의 예시를 봤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잘 대응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3단계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이 들어옵니다.
2단계에서 AI 모델은 같은 질문에 대해 여러 개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그 답들을 보고 어느 답이 더 나은지를 평가합니다. 이 답이 저 답보다 낫다. 또는 이 답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이것이고 이건 별로다. 사람의 이 판단들이 모여 또 하나의 학습 자료가 됩니다. AI 모델은 이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한 답이 더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금씩 다시 고칩니다. 이 과정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합니다. 이 3단계가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AI 모델은 단순히 답을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 어떤 답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익히게 됩니다. 부적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법,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법, 친절하게 응대하는 법이 2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챗봇의 인상은 사실 이 3단계가 만든 것입니다. 야생에서 언어를 익힌 아이가 사회생활을 배우고 다시 좋은 응대 방식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3단계를 거치면서 AI 모델은 점점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을 내기 전에 AI 모델이 잠깐 멈춰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단계입니다. 기존의 AI 모델은 질문이 들어오면 곧장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빠르게 이어가면서 답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려운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 앞에서 약했습니다. 수학 문제라든가 여러 단계의 논리를 따라가야 하는 질문에서 자주 틀렸습니다. 여기에 답을 만들기 전에 AI 모델이 자기 안에서 한번 생각을 풀어보는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곧장 답을 내지 않고 먼저 사고 과정을 길게 펼쳐봅니다. 이렇게 풀어본 후에 비로소 최종 답을 내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AI 모델을 추론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리즈닝 모델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된 후 어려운 수학 문제나 복잡한 논리 추론에서 AI 모델의 성능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이 추론 모델도 근본적으로는 다음 단어 맞추기를 하는 AI 모델입니다. 생각하는 단계가 추가됐다고 해도 그 생각하는 단계 자체가 다음 단어를 차례차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겉모습이 사람의 사고와 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단어를 읽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전학습과 미세조정과 인간 피드백, 그리고 최근의 추론 단계까지가 우리가 매일 쓰는 AI 모델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인상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AI 모델이라면 우리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틀린 답을 하는 일이 AI 모델에게서 자주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현상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입니다. 원래 사람이 실제로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경험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입니다. AI 모델이 실제하지 않는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현상에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환각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존재하지 않는 책을 인용합니다. 가본 적 없는 식당의 메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있지도 않은 논문의 저자와 발표 연도를 정확한 형식으로 답합니다. 답이 틀린 것보다 황당한 점은 그 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보통 표정이나 말투에서 흔적이 남는데 AI 모델은 진짜 답과 틀린 답을 같은 톤으로 내놓습니다. 받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3장에서 본 그 작동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AI 모델이 답을 만드는 방식은 다음 단어 맞추기였습니다.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차례차례 이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럴듯한이라는 단어입니다. AI 모델이 다음 단어를 고르는 기준은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학습 과정에서 본 패턴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진실은 외부 세계와 맞춰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정말 존재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을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AI 모델 바깥의 사실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런데 AI 모델은 그 외부 세계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 안의 가중치만 가지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중치 안에는 어떤 표현이 어떤 표현 뒤에 자주 나오더라 하는 패턴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진짜 사실에 대응하는지를 검증하는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그럴듯한 단어가 떠오르면 AI 모델은 그것을 답으로 내놓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책의 제목이라도 학습 데이터에서 본 책 제목들의 패턴을 따르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들어맞습니다. 가본 적 없는 식당이라도 음식점에 대한 묘사 패턴을 따르면 그럴듯한 묘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환각은 AI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AI 모델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는 답과 틀린 답이 AI 모델 안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답이 학습 과정에서 자주 본 사실에 가까운가 아닌가 정도입니다. 자주 본 사실에 가까우면 결과적으로 맞고 멀면 결과적으로 틀립니다. 이 한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AI 모델이 답하기 전에 외부 검색을 한번 거치게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답하기 전에 자기 안에서 사고를 한번 펼쳐보게 하는 방식, 4장에서 본 추론 모델도 환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단계에서 사실 정확성에 더 비중을 두는 평가 방법도 도입됩니다. 이런 노력으로 환각 빈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음 단어 맞추기라는 작동 원리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 그럴듯함을 기준으로 단어를 고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위에서 작동하는 한 AI 모델은 가끔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답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LLM의 본질적 한계입니다. 여기까지가 환각이라는 현상의 기술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가리키는 더 깊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AI 모델이 그럴듯한 답과 진실한 답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 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과 그 답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닐까? 기계가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해라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가 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는 어디서 오는가? 수많은 사용 경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가? 만약 사용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면 AI 모델이 학습한 방대한 사용 패턴은 어떤 종류의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의식이라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계에게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 질문은 따로 다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기계가 결국 단어들의 좌표를 따라 다음 단어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일이 충분히 깊어지면 마치 이해하고 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인가? 아니면 정교한 패턴 처리인가? 본표를 만들면서도 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답을 못 찾은 게 답답하다기보다 이해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도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묘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이해는 정말 무엇일까요?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던진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은 인간의 연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무엇인가? 기계가 말한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도 이 질문은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더 깊은 자리는 시리즈 후반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